아니 도대체 이거 뭡니까? 며느리 뱃속에 저게 뭐냐고요? 의사 선생님,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또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평범한 식당 사장이었던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정말 믿기지 않으실 거거든요. 저는 올해로 64, 벌써 내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지도 30년이 넘었네요. 이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새벽 5시부터 장 보러 나가고 하루 종일 찬물에 담갔다 뺐다 하느라 겨울에도 트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이 손맛 하나로라도 아들 하나 잘 키워야지. 그런 마음 하나로 버텨왔거든요. 손맛 하나 믿고 시작한 작은 식당에서 평생 자식 잘 키우고 밥 벌어먹고 살려고 밤늦게까지 불 앞에서 서 있던 세월이 어느새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자체를 도둑 맞을 뻔했어요. 제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키운 아들입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들을까봐 학교 다닐 때부터 뭐든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이를 악물었죠. 저는 식당에서 손님 밥을 나르는 와중에도 아들 학교 행사는 꼭 챙겼습니다. 제 옷은 해진 채 입고 다니면서도 아들 옷은 늘 좋은 제품에 비싼 것들을 사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어요. 아들이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려고 식당 운영 시간을 늘리고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대학도 보내고 군대도 다녀와 그 아들이 커서 회사에 취직했다 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2년 전 반듯하고 싹싹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지금의 며느리죠.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쏙 들었어요.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른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평소에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모습에서 품격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 집에서 갑자기 결혼 조건을 내걸어온 거예요. 신부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는 댁의 재산 상황을 좀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 마음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더 충격적인 말이 들어왔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번엔 목소리 톤부터 달랐어요. 이제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드려야겠네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무래도 신랑 측이 홀어머니 집안이다 보니 좀 불안하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홀어머니 집안이라서 불안하다고. 30년 넘게 혼자 아들 키우면서 이만큼 재산도 모았는데 홀어머니라는 이유로 무시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건들을 줄줄이 늘어놓더라고요. 신혼집은 당연히 남자 측에서 마련해야 하고 서울 신축 아파트로 준비해달라. 우리 딸이 지금까지 서울에서 살아왔는데 수준을 낮출 순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비용도 남자 측에서 전부 부담하고 신부 예물도 다이아몬드 반지로 준비해달라. 요즘 시대에 금반지는 좀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보내주시고 혼수는 저희가 준비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예단은 준비해 주셔야죠. 라고까지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홀어머니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지만 그보다도 그 조건들이 너무 과했거든요. 서울 신축 아파트면 최소 10억은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결혼식까지 합하면 3억은 더 들어갈 테고요. 사돈어른, 그런데 요즘엔 결혼 비용을 양가에서 나눠서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신부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
그런가요? 하지만 저희는 딸 하나밖에 없어서요. 좀 특별하게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홀어머니 집안에 딸을 보내는 건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우시면 그 말에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30년 넘게 식당 운영해서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아? 그러시군요. 그럼 문제 없겠네요. 근데 식당 운영하시면 귀하게 자란 우리 딸이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종로의 금은방 3개를 운영하고 모든 재산은 딸과 사위를 줄거니 제가 예단에 투자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혼이 무슨 장사도 아니고 듣는데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홀어머니, 집안이라서 불안하다고? 그럼 우리 아들은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아들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서연이 없으면 나 정말 못 살 것 같아. 제발 도와줘. 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뭘 못해주겠어요. 결국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결혼식도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예물도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로 준비했죠. 사돈이 역시 식당 사장님은 다르네요.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혼 후 며느리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저한테 늘 어머니, 결혼식부터 신혼집까지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식당에 홍삼이며 건강식품을 싸들고 와서는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음식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며 제 곁에 와서 시장도 같이 다니고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겠다고 한 그 모습에 저는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명절 때면 며느리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도와줬어요. 어머니, 저도 배우고 싶으니까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오히려 즐거워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남편한테 미안해요. 어머니처럼 맛있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환해졌어요. 시어머니 없는 집에서 자라 혼자 컸다며 저를 친정엄마처럼 따르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더 아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결혼 조건이 좀 과했지만 며느리 자체는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요.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하고 식당 일이 바빠 병원 한번 따라가 주지도 못했지만 며느리는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어머니, 일하시느라 바쁘신데 제가 혼자 다녀오면 돼요. 하며 씩씩하게 말하던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효부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제가 식당에서 쓰러진 일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국물을 우리느라 더운 부엌에서 몇 시간을 서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출근한 직원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과로와 탈수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병원에 달려온 건 며느리였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못 온다고 하고 며느리만 와서 제 손을 잡고 밤새 간병해줬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몸 좀 사리셔야 해요. 저희가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친딸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는 식당 일을 줄이시고 좀 편히 지내세요. 라고 했을 때도 며느리가 네, 제가 어머니 설득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때 저는
이 아이가 정말 내 편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그 아이가 제게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네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주를 안아보는 게 제 평생의 소원 중 하나였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 손을 붙잡고 얘야, 네가 내 복덩이다. 내 가진 거 다 주고 싶다. 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하루하루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식당 손님 상에 밥을 내주면서도 이 국물 나중에 우리 손주 먹여야지.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서도 아기 침대며 장난감부터 옷도 사야겠구나. 늘 손주 생각뿐이었습니다. 형편이 안 되면 걱정이 되겠습니까만 다행스럽게도 재산이 있어요. 식당이 들어선 건물, 시세로 치면 12억은 좋게 되고 지금 사는 아파트도 15억은 한다더군요. 경기도 외곽에 땅도 있습니다. 그 땅이 언젠가 개발되면 큰 돈이 될 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합치면 30억이 넘는 돈이지만 제겐 그저 고생의 증표일 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니까요. 손주가 태어난다니 그 아이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며느리가 저랑 같이 산부인과 병원에 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기가 잘 있는지, 산모 건강은 어떤지 의사의 소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는 병원에 가자고만 하면 싫다고 난리를 치는 거였어요. 특히 며느리가 임신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어요. 배도 많이 불러와서 곧 손주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로 설레던 때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제가 보기에 병원 가는 걸 자꾸 미루더라고요. 매일 저희 가게에 오기만 하고요. 얘야, 정기검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곧 출산인데. 그러면 며느리가 어머니 괜찮아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굳이 병원 안 가도 돼요 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요즘 임산부들 다 병원에서 관리받잖아.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제가 걱정하면 어머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저 몸은 제가 제일 잘 알죠.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이제 출산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아껴야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해도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어떤 때는 어머니, 요즘 병원이 너무 복잡해서 오래 기다려야 해요. 몸이 무거운데 힘들어요. 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병원 가면 괜히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요. 의사들이 이것저것 문제 있다고 하잖아요. 라고 하기도 했어요. 핑계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아들한테 말해도 엄마, 서연이가 괜찮다는데 뭘? 요즘 임산부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 라고 하니 답답했어요. 아들아, 그래도 마지막 검진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제왕절개 해야 하는지, 아기 위치는 괜찮은지 확인해야지. 그러면 아들도 엄마 말이 맞긴 한데 서연이가 워낙 싫어해서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병원비도 내가 낼 테니까 라고 해도 며느리는 어머니 싫어요. 제가 혼자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다가 결국엔 정말 괜찮다니까요.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저잖아요. 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심지어 제가 그럼 산부인과 말고 동네 한의원이라도 가자꾸나고 해도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저 정말 괜찮다니까요.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꾸 병원 가라고 하시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며느리 배는 점점 불러오고 태동도 있다고 하니까
별 문제 없겠거니 했죠. 어머니, 아기가 오늘 유난히 많이 차요 라고 하면서 제 손을 배에 올려주기도 하고, 어머니, 아기가 어머니 목소리 들으면 조용해져요 라고 말하기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방식이 있나? 병원을 안 가도 별일 없이 애를 낳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며느리가 식당에 들렀는데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어머니 어지러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얘야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며느리는 의자에 앉으면서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라고 했는데 보기에도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안 돼,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제가 급하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병원 안 갈래요. 무슨 소리야? 임산부가 이렇게 안 좋은데 병원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싫어요. 병원 안 가요. 집에서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때 식당 손님 한 분이 아가씨, 임산부가 저렇게 얼굴이 하얀 건 위험해요. 빨리 병원 가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며느리는 괜찮다니까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야, 홍서연. 지금 내 몸만 생각할 때야. 뱃속 아기는 어떡하고. 당장 병원 가자.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가 왜 이래요? 제가 괜찮다는데 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얘야, 서연아. 저는 깜짝 놀라서 며느리한테 달려갔어요. 식당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손님들이 어머, 저 임산부 쓰러졌어. 빨리 119 불러.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저는 며느리 얼굴을 두드리며 얘야, 정신 차려. 서연아 하고 불렀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곧 구급차가 왔고 응급구조사가 임신 몇 주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지금 만삭이에요. 9달 됐어요. 제가 급히 대답했어요. 그러자 응급구조사가 혹시 진통 증상은 없으셨나요? 하고 물었는데 저는 아니요.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며느리는 계속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고 얘야, 괜찮다. 병원 가면 괜찮을 거야. 우리 손주도 괜찮을 거고라고 계속 말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며느리를 응급실로 급히 옮겼습니다. 저는 응급실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어요. 아들한테 연락해야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날 따라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의사가 나와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가 시어머니예요. 며느리는요? 아기는? 우리 손주는 괜찮습니까? 의사는 뭔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잠시 진료실로 오시겠어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혹시 아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정말 이상한 일인데요. 저는 조급해져서 의사 선생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 문제 있나요? 아니면 우리 손주 괜찮은 거죠? 혹시 조산하는 건 아니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르신 우선 앉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의사 선생님, 뭔 일이에요? 둘 다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는 거예요. 태아가 없습니다.
이분 임신한 적이 없습니다. 복부 비만으로 배가 나온 것일 뿐이에요. 순간 저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며느리 지금 만삭이에요. 아니,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르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의사가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뱃속에서 애가 차는 것도 봤고 태동도 느꼈다고 했는데 입덧도 했고.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CT와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부가 나온 것은 단순한 비만 때문이고 임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혹시 정기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정기검진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자꾸 병원 가기 싫어해서.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병원 가는 걸 거부했는지를.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혹시 가족분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본 그 배는 뭐였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입덧한다고 하고, 태동 느낀다고 하고, 아기 용품도 사고, 이름도 지어놓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몇 달 동안 품어온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믿기질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임기 여성이 때로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가짜 임신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임신을 가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복부에 인위적인 복대를 착용한 흔적도 있고요. 복대요?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몇 달 동안 저한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상 임신의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이나 특별한 목적 때문에 말입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의사 선생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병실로 향했어요. 다리가 휘청거려서 벽을 짚고 걸어야 했어요. 며느리 그것한테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따져 물어야겠어요. 저 좀 부축해 주세요. 간호사와 함께 병실로 향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병실 문을 열어보니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환자는 어디 갔죠? 간호사가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계셨는데. 며느리가 어디 갔어요? 화장실이라도 갔나요? 저는 급하게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침상 위에 뽑힌 링거도 그대로 있고 환자복도 침대 위에 벗어져 있었어요. 간호사가 간호사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뛰어나갔어요. 잠시 후 돌아와서는 CCTV를 확인해 보니 방금 옷을 갈아입고 나가신 것 같아요. 말도 없이 그냥 뭐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져버렸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보호자분이 연락해 보세요 라고 했지만 제 손은 너무 떨려서 전화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간신히 며느리 번호를 눌렀지만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만 나왔어요. 이럴 수가 있나? 저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몇 달 동안 꿔온 손주에 대한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거였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홀연히 사라져 버렸을 때 제 머리는 하얗게 텅 비었습니다. 가슴은 쿵쿵 요동치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래, 집으로 가야지. 분명 집에 있을 거야. 거기로 가면 답이 나오겠지. 병원에서 나와 곧장 택시를 타고 아들 부부가 산다는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며느리 전화를 걸어봤지만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신혼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그동안 식당 일에 바빠서 가보지도 못했어요. 늘 며느리가 식당으로 오니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을까요? 그 집은 몇 년 전 제가 제 손으로 돈을 쥐어주며 사준 집이었습니다. 내 신혼살림은 엄마가 책임진다. 그렇게 사준 집이었기에 분명 두 사람은 거기 있어야 했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 마련해준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했어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니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벨소리만 요란하고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눌러봤지만 조용했어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얘야, 엄마야, 나왔어. 지금 무슨 일이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니? 목소리가 복대 메아리쳐 울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아, 엄마가 왔어. 문 좀 열어줘.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옆집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죄송해요. 우리 아들 부부가 여기 사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그런데 그 사람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여기 외국인 가족이 사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여긴 우리 아들 부부 집이에요. 그러나 집 안은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저기요, 1203호 세대주가 인성호 맞죠? 제가 M인데요.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해서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작년에 외국인 가족이 이사 왔어요. 그런 분 없죠. 네? 무슨 소리예요? 그 집은 제가 사준 집이에요. 분명히 그 애들이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봤다니까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사모님, 제가 직원들과 근무한 지 몇 년인데 그 집은 지금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부예요. 한국 분은 없는데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제가 직접 집 계약하고 이사하는 것도 도와줬는데. 저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사모님, 여기 기록을 보시면 작년 8월에 이사 나가시고 9월부터 외국인 가족이 들어왔어요. 혹시 호수를 잘못 기억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사준 집인데 내가 분명히 그 아이들 들어가는 걸 봤는데 왜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까? 게다가 작년 8월이라면 결혼한 지 몇 달 후였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은 어디 간 거예요? 언제 이사 간 거예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건 저희도 모르죠. 이사할 때 새 주소를 안 남겨두셔서. 머리가 빙빙 돌고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져 눈물이 솟구쳤지만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달려가 이 모든 일을 따져 물어야 할 차례입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서 아들이 다닌다던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 회사는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서 길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승진했다고 자랑할 때마다 우리 아들 회사가 어디냐면 하며 제가 직접 찾아간 적도 있었거든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해서 경비실에 들어갔어요.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어디 찾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인성호라고 다니는 직원 있죠? 제가 그 애 어머니인데요. 경비 아저씨가 명단을 뒤적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인성호요? 잠깐만요. 한참을 찾아보시더니 그분은 벌써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요. 뭐라고요? 그만뒀다고요? 언제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넘게 됐을 거예요. 정확한 건 인사팀에 문의하셔야겠지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회의 때문에 바쁘다고 했는데.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 이분은 작년에 그만두셨어요. 제가 매일 이 건물에서 근무하니까 확실해요. 경비 아저씨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는데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출근한다고 나가는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회사로 이직하셨는지.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깨달음이 왔어요. 그럼 아들이 매일 어디로 간 거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건물 앞 벤치에 앉아야 했어요.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말인 거야?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며느리와 함께 어디로 간 거야? 그래, 그렇다면 며느리 친정을 가보자. 결혼식 상견례 때 분명히 아버지가 서울에서 금은방 한다고 했는데 저는 곧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종로 귀금속 거리로 가주세요 라고 했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그 근처에서 금은방을 한다고 했거든요. 길을 물어 며느리 아버지가 운영한다던 동네 금은방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한 집 한 집 다 돌아다녔어요. 여기 홍도훈 씨라고 금은방 하시는 분 계시죠? 내 며느리 아버지인데요. 첫 번째 가게에서 글쎄요,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가게에서 하시는 건 아닌가요? 하며 두 번째, 세 번째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글쎄요,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 없는데요. 여긴 수십 년째 이 동네에서 금은방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분은 없어요. 사모님, 혹시 다른 동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근처에는 정말 그런 분 안 계세요. 저는 또다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요. 분명히 내가 며느리 아버지 입에서 들었는데 금은방 한다고 이 동네라고 했는데 1시간, 2시간 거의 모든 금은방을 다 돌아다녔어요. 발바닥이 아프고 목이 쉬도록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상인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여긴 그런 분 없어요. 혹시 이름을 잘못 기억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지막 가게에서도 정말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만 들었을 때 저는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섰어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길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결혼식 때 분명히 왔는데 사돈 어른이 종로에서 금은방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나? 믿었던 임신은 사실이 아니었고 내가 사준 아파트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며느리 친정이라는 금은방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란 말입니까? 내가 본 건 전부 꿈이었단 말인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속아온 걸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거리에서 저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걸 느끼며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집과 며느리 친정을 헛걸음하고 돌아오던 길, 머릿속이 하나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내 손주만 태어나면 내가 집도 옮겨주고 교육비도 다 보태줄게. 너희는 걱정 말고 열심히 살아라. 아들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그런 소리를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게 제 진심이었으니까요. 혼자서 아들 키우면서 모은 돈 30년 넘게 식당 운영하며 피땀 흘려번 재산을 손주를 위해 쓰고 싶었어요. 우리 손주는 부족함 없이 키울 거야.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자라게 해줄 거야. 그런 말을 밥 먹듯이 했었어요. 아들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 초기부터도 엄마, 결혼하니 인사할 곳이 너무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라고 했던 아들이 얼마 전부터 자꾸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파트가 너무 좁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방이 모자라요. 제가 새로 받은 집이 있는데 계약금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집 사준 지 언제인데 또 이사를 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배가 불러오면서 그런 말이 더 자주 나왔어요. 엄마, 이 동네는 학군이 별로래요. 아이 교육 생각하면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요즘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아세요? 분유값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아직 애도 안 태어났는데 무슨 계약금이냐. 애가 태어나면 엄마가 다 해줄게. 걱정 말고 기다려라. 우리 손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역시 젊은 부부구나. 앞으로 생길 일을 걱정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까지 은근히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요즘 교육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어머니, 제 친구들 보니까 아이 하나 대학까지 보내는데 3억은 들더라고요. 어머니, 좋은 유치원은 미리미리 등록해 놓아야 한대요. 등록금도 만만치 않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난다니 그런 얘기를 할 만도 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우리 며느리가 아이 교육까지 미리 생각하고 있구나 싶어서 기특하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상하게도 임신 소식을 전한 이후로 그 애들이 돈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습니다. 집 얘기, 교육비 얘기. 제가 늘 애만 낳으면 다 해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으니 그 약속을 빌미로 꺼낸 말들이었습니다. 엄마, 임신한 서연이가 지금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너무 좁아서 답답하다고 해요. 엄마, 아이 방도 따로 만들어야 하고 아이용품도 둘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집으로는 부족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그래. 우리 손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줘야지. 근데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목돈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라고 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저한테 직접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남편 혼자 벌어서는 아이까지 키우기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손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신다고. 정말 감사해요. 근데 미리 준비하면 안 될까요? 그때 며느리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는 걸 보고 저는 완전히 넘어갔어요.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구나. 아이 아빠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나한테 이런 말 하는구나. 그땐 그저 우리 며느리 속상해 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애만 태어나면 내가 생활비 더 줄게. 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계획된 말들이었나 싶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어머니, 산부인과비도 만만치 않아요. 어머니,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도 가야 하는데 비용도 문제예요. 어머니, 아이 보험도 미리 들어놓아야 한다는데 가진 돈은 없고요. 하나하나 다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아이를 위한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걱정 말라, 엄마가 다 해줄게 라고 할 때마다
두 사람이 안도의 표정을 짓는 걸 보며 뿌듯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다 이상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핑계 삼아 집 얘기와 돈 얘기만 줄곧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손주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고 말할 때마다 두 사람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던 것도 기억났어요. 그때는 부부가 서로 마음이 통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며느리가 배가 불러올수록 이런 요구가 더 구체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집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임신 후기에는 이사하기 힘드니까요. 어머니, 지금 봐둔 집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까봐 걱정이에요. 계약금만 먼저. 그때마다 저는 그래, 우리 손주 위해서 빨리 해결해주고 싶으니 조금만 기다려 라고 했어요.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주고 싶은 할머니 마음이었거든요. 다만 문제는 당장에 돈이 없다 뿐이었죠. 그래서 땅을 팔려고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뒤늦게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한마디 한마디 던진 말들이 오히려 덫이 되어 돌아온 건 아닌가 싶어서요. 손주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는 제 말을 믿고 이용한 건 아닐까? 임신도 거짓말이었다면 그 모든 돈 이야기들도 다 계획된 것이었을까? 택시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숨이 막혀왔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병원에서 달아난 뒤, 그리고 아들 집과 며느리 친정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한 뒤로 저는 완전히 망견자실에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아 걸고 방에 누워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맛도 없고 손님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그러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경찰서에 가자. 실종 신고를 해야지. 바로 동네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저기요, 실종 신고 하려고 왔어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숨이 차도록 상황을 설명했어요. 병원에서 벌어진 일,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친정도 찾을 수 없다는 것까지. 그런데 경찰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성인 가출로 간주됩니다. 성인은 어디든 갈 자유가 있어서 저희가 강제로 찾아드릴 수는 없어요. 뭐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실종된 지 며칠 안 됐고 성인이시니까 일단 기다려보세요. 며칠 더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다시 오시고요. 기다려보라고요. 지금 당장 찾아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님,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성인이 자의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저는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공권력마저 도움이 안 된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몇 일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 식당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며칠째 문 닫혀 있던데 괜찮으세요? 사장님, 혹시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 대충 둘러댔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다들 눈치챘을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몸이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 쉬지 않고 일해온 제가 이렇게 무기력해지다니 저 자신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경찰서에 가봤어요. 저기요, 지난번에 실종 신고하려던 사람인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어머님, 그래도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게다가 아직 범죄 이력이 나타나지 않아서요. 그렇다고 신고가 안 된다는 겁니까? 저는 울부짖듯 소리쳤어요. 어머님, 저희도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사기나 범죄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있으시면 다르지만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정확한 증거 없다 보니 경찰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무심코 들여다보다가 한 귀퉁이에 뜬 작은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잃어버린 인연 꼭 찾아드립니다.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이런 방법도 있지. 전문가들이 찾아주면 되잖아. 제 마음속에 희망이 조금씩 살아났어요. 저는 망설일 것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좀 찾아야겠는데요. 2명이에요. 제 아들이랑 며느리 어디로 갔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성함과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본 장소, 인상착의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성함과 인상착의를 알려주시면 일주일 내로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발 좀 찾아주세요.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며느리가 누군지, 전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꼭 찾아드릴게요. 다만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데 괜찮으실까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제발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아들을 찾아야 해.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그 후 저는 몸져 누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게 문도 열지 못하고 그저 방 안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보면서 언제 전화가 올까 기다렸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혹시 내가 너무 아들을 다그쳤나? 그래서 집을 나간 건가? 며느리한테 뭔가 잘못 말한 게 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객님, 의뢰하신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충격적이실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괜찮습니다. 사실만 알려주세요. 우선 며느리분은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도 졸업기록도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모든 걸 확인해 봤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마 가명을 쓴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핏줄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본 며느리는 도대체 누구였단 말인가요? 그래서 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제 아들은요? 제 아들 좀,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드님은 현재 경북에 있는 한 모텔에서 체크인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며칠째 같은 곳에 머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텔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모텔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한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어머님, 혼자 가시기보다는 같이 동행하실 분하고 같이 가세요. 괜찮습니다. 바로 가겠어요. 저는 서둘러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모텔에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잘못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몇 시간 후
그 모텔에 도착했어요. 낡고 허름한 모텔이었어요. 모텔 카운터에 사정을 얘기하자 직원이 그분이요? 며칠째 계세요. 203회 계십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안에서 뭘 하고 있을까? 노크를 하자 인기척이 들렸고 곧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떡이 지고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어요. 방 안은 난장판이었고 컵라면 용기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낡은 책상 위에는 중고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주식 차트가 실시간으로 오르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온갖 투자 관련 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얘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길 어떻게 오긴.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왔지.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내 꼴 좀 봐라. 모텔방에 처박혀서 뭐 하는 거야? 아들 얼굴에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제가 키운 의젓한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분노에 차서 방 안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중요한 타이밍인데. 너 내 피 같은 돈으로 사준 아파트는 어쩌고, 며느리 뱃속 아이는 뭐였냐. 병원에선 임신이 아니라고 했다. 아들은 고개를 푹 떨군 차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 내가 잘못했어. 회사 그만두고 주식에 손 댔다가 몇 년 모은 돈까지 몽땅 날렸어. 빚까지 졌어. 그걸 메꾸려고 더 큰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가 늘 말했잖아. 애만 생기면 집도 해주고 교육비도 다 책임진다고. 그래서 서연이한테 임신한 척하라고 시켰어. 복대 차고 일부러 배불리고 쇼하라고. 이 못난 놈아. 저는 울분이 터져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멀쩡한 아내까지 앞세워서 날 속여. 이건 사기야. 사기죄라고. 내가 너를 경찰에 넘겨야겠다. 아들은 다급히 제 무릎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이번만 봐줘.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주식만 다시 오르면 다 갚을 수 있어. 입 다물어라. 내 꼴을 봐라. 주식만 다시 오르면? 이놈아, 넌 이미 끝났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런 모습이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때였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업체 직원의 말이 스쳤습니다. 며느리분은 기록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도 졸업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네 마누라는 뭐냐? 며느리는 대체 누구냐? 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냐? 아들이 그제야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잘못하는 거야. 서연이가 왜 없어? 있어. 내가 같이 산 사람이잖아. 아들의 목청을 높이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는데? 왜 연락도 안 되고 친정도 찾을 수 없냐? 제가 다그치자 아들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건 서연이가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야. 엄마가 너무 화내니까. 무서워한다고? 내가 뭘 무서워하게 했다는 거야. 그때 아들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어요. 아들이 급히 폰을 뒤집으려 했지만 이미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야, 네 엄마가 너랑 나랑 찾고 있다는데 진짜야? 돈은 언제 줄 거야? 저는 그 글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서연이가 보낸 거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야. 아들이 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대화창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쭉 올려보니 끔찍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도대체 이 임신쇼 언제까지 해야 해? 10억 아파트랑 예물이면 난 됐어. 알았어. 조금만 더 협조해. 엄마는 애 얘기만 나오면 판단력이 흐려져. 돈만 받으면 바로 도망가자. 나 더는 못하겠어.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완전히 속고 있어.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더 위로 올려보니 몇 달 전 대화까지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입덧한다고 연기 잘했어. 완전 믿더라. 배에 쿠션 넣는 거 들키지 않았어? 괜찮아. 어머니는 손주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봐. 어머니가 30억 있다며? 대박이네.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놈들, 이 사기꾼들, 내 피 같은 돈을 노린 거였구나. 엄마, 그게 아니야. 정말 오해야. 아들이 절규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게 없었어요. 저는 치를 떨며 경찰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어요. 사기당했어요. 신고자님, 성함과 현재 계신 곳 말씀해 주세요. 이정희입니다. 경북 모텔이요. 제 아들이 저를 속였어요. 어떤 피해를 당하셨나요? 돈을 속아서 줬어요. 가짜 임신이었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전화를 받는 경찰관이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들이 제 손목을 붙잡으며 엄마, 제발 전화 끊어. 내가 감옥 가면 어떡해? 라고 울부짖었어요. 놔. 이 사기꾼아. 네가 감옥 가는 게 당연하지. 얼마 지나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모텔 주인도 나와서 무슨 일이냐 고 물어봤어요. 경찰관 2명이 올라와서 인성호 씨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억울해요. 제가 뭘 했다고요? 경찰관이 어머님, 피해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울면서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가짜 임신, 사라진 아파트, 존재하지 않는 친정, 모든 걸. 휴대폰도 증거가 되니까 압수하겠습니다. 아들이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 라고 매달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경찰차 문이 닫히고 아들이 끌려가는 걸 보니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름도 없던 며느리를 잡았다는 거였지요. 어머님,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엇갈립니다. 대질신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눈을 부릅뜨며 대답했습니다. 갑니다. 그년 얼굴 내가 직접 봐야겠어요. 경찰서로 가는 길에 진짜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고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홍서연이 우리 집에 처음 왔던 그날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었을까? 아니면 중간에 욕심이 생긴 걸까? 경찰서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바로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화장까지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서도 저렇게 평온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확 뒤집혔어요. 저는 의자도 안 보고 달려가서 머리채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사기꾼, 네가 내 아들한테 접근했지. 네가 시켜서 임신쇼 한 거지.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놔요. 제가 뭘요.
다 성호 씨가 시킨 거예요. 아,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 아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게 서연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정말로 억울한 사람처럼 울먹이면서 호소하는 모습이 이런 연기력이면 우리가 속을 만도 했겠구나 싶었어요. 우리 아들은 옆에서 수갑을 찬 채로 울부짖고 있었어요. 아냐, 엄마, 믿어줘. 내가 바보같이 끌려든 거야. 다 저 여자가 시작했어. 처음부터 접근해서 집도 돈도 다 노린 거야. 아, 그 모습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수갑을 찬 우리 아들 모습이라니 평생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나더라고요. 아들도 분명 잘못이 있었으니까. 아무리 속았다지만 어떻게 엄마인 저를 속이는데 가담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들이 말렸는데도 저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그날까지 다 기억난다. 네가 쓰러진 척하고 배 잡고 연기하던 거. 내 눈을 속이고 내 피 같은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 네가 주범이야. 네가. 아, 그때 생각해보니까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날 서연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거든요. 그 모든 게 다 연기였다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었을까요? 쓰러진 것도 연기였냐. 며칠 밤 새다가 그렇게 된 거죠 뭐. 그래도 실신했으니까 들킨 거 아닙니까? 뭐라고 이 뻔뻔한 것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가 더 이상 말 못하고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제야 조금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보여줬던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경찰관이 말하더라고요. 홍서연 씨, 공범이라 주장하시더라도 모든 대화 기록, 증거 자료가 이미 확보됐습니다. 주범은 당신으로 보입니다. 그 말 듣고 나서야 좀 안심이 됐어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낸 거잖아요. 그런데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증거들이 나온 걸까? 어떤 대화 기록이 있었던 걸까? 나중에 경찰관한테 들어보니까 며느리 아니 그 홍서연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들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하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가족들을 속일지 계획하는 내용들까지 다 있었대요. 심지어 가짜 임신을 위해서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메모해 둔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손을 풀고 온몸이 후들거리면서 뒤로 물러 앉았어요. 네가 내 아들을 망가뜨렸구나.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은 내가 널 며느리로 믿었다는 거다. 정말이지. 그게 제일 억울했어요. 저는 이 여자를 진짜 딸처럼 아꼈거든요. 함께 시장도 가고 요리도 가르쳐주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몸조리까지 챙겨줬는데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니. 제가 보여준 진심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그 나쁜 것이 저희 가족만 속인 게 아니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로는 지난 3년간 최소 5가정 이상을 대상으로 비슷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수법도 거의 똑같았어요. 젊은 남자한테 접근해서 사랑에 빠뜨리고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가족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더욱 기가 막힌 건 이런 일을 위해서 따로 공부까지 했다는 거예요. 임신 증상을 연기하는 법, 가족 심리를 이용하는 법, 심지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돈을 받아낼지까지. 정말 치밀하고 악랄했어요. 우리 아들은 피해자예요. 처음엔 그러신 것 같은데 결혼하실 때부터 같이 공모를 한 것 같아요. 아드님이 투자 사기도 당하고
주식으로 돈도 잃어버리셨다는데 그게 범죄 동기 같습니다. 경찰의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들에게 허투루 돈을 주지 않다 보니 이놈이 저를 속이려고 한 거니까요. 범죄자 같으면 헤어지고 신고하면 되는데 돈을 같이 뜯어내려고 하다니요. 홍서연은 결국 경찰에 의해서 정식 구속 수사를 받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홍서연이 이런 사기를 치기 위해서 아예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름도 여러 개였고 나이도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홍서연이 저한테서 받아낸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식당에서 착한 척, 알뜰한 척 다 해놓고 신혼집도 팔아 제 아들과 오다오로 나누고 결혼 예물까지 나누어 가졌다니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임신을 빌미로 제가 가진 재산을 훔쳐가려고 하다니요. 저는 조사실 밖으로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속은 여전히 쓰라렸지만 이렇게라도 진실이 드러나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많았어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잃어버린 돈은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상처받은 마음은 언제쯤 치유될 수 있을까? 사람은 언젠가 죗값을 받는다. 네가 내 아들을 무너뜨리고 내 눈을 속였지만 이제 끝이다. 홍서연, 네 인생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말이에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2년이 흘렀어요. 며느리였던 여자는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요. 처음엔 저는 몰랐어요, 시어머니 라고 발뺌하더니 결국 주범이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모욕을 주던 금은방 사돈도 공범으로 잡혀 콩밥을 먹는 신세이고요. 결국 우리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저는 아들과 인연을 끊었어요. 너무 실망했거든요. 법정에서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라고 울면서 말하는 걸 보는데 그것도 거짓말처럼 들리더라고요. 제 부모를 속인 아들놈을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아들한테 너무 잘해줬나 봐요. 뭐든지 해주고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그래서 저런 일에 휘말렸나 싶어서요.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했던 제 말들이 독이 되었나 싶어 후회됩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부모 등골을 빼먹는 사기꾼들과 한패가 되어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마저 잃는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잠을 못 이뤘거든요. 눈을 감으면 어린 아들이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던 모습만 떠올랐어요. 베개를 적시며 울었던 날들이 한두 달이 아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면서 자책만 했죠.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어요. 한때는 그래도 내 피를 나눈 자식인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배신감이 더 컸어요. 믿었던 만큼 상처도 깊었거든요.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완전히 늙어버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러다가 나까지 망가지겠구나 싶어서
그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요. 성호가 몇 번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는 문도 안 열어줬어요. 문 앞에서 엄마 미안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울면서 애원했지만 저는 꿋꿋이 버텼어요. 성호야,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혼자서 살아라고 문 너머로 말했을 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둘 다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혼자 가봐라. 이제 엄마한테 기대지 마라. 고 했죠. 그 후로는 정말 연락을 끊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너무 매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러냐.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이런 말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한번 배신당했는데 또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식당이에요. 이상하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식당이 대박이 났어요. 아마 입소문이 났나 봐요. 사기 당해도 꿋꿋하게 버티는 식당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응원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정으로 오시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좀 그랬는데 알고 보니 제 음식을 진짜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장님,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집밥 같아서 자꾸 생각나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정말 보람이 느껴졌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나도 자식한테 배신당해봐서 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덕분에 매출이 전보다 몇 배는 늘었어요. 주말 예약이 몇 달치 꽉 찰 정도거든요. 혼자 하기에는 벅찰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바쁨이에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매주 오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끼리 오시는 분들, 그분들 얼굴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맛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싶어서 뿌듯해요. 혼자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누구를 믿고 의지할 생각도 없고요. 그냥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제 인생을 사는 거죠. 누구한테 속을 일도 없고 배신당할 일도 없잖아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그래도 식당에서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외로움도 잊혀져요. 어떤 분들은 가족 이야기도 해주시고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아들이 가끔 식당 앞을 지나가는 걸 봤어요. 멀리서 서성거리면서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한번 선을 그었으면 끝까지 지켜야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건강은 어떤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런 마음은 꾹 눌러 담고 있어요. 이제는 제 인생만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식당이 더 잘 되면 지점도 하나 더 내볼까 해요. 아니면 레시피를 정리해서 책으로도 내보고. 제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는데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강해진 기분이에요.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제 힘으로 일어선 거니까 제 힘으로 계속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제 인생을 제 손으로만 지탱하며 살려고 해요. 자식한테 배신당한 아픔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 두 손으로 번 돈으로 꿋꿋하게 서 있는 지금이 오히려 더 당당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저처럼 당하기 전에
미리 조심하세요. 식당 일하면서 만나는 손님들한테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의심할 건 의심하세요.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그런가 봐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혼자지만 제가 좋아하는 요리로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면서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찾은 새로운 행복이거든요. 여러분도 부디 누구한테도 속지 마시고 자신의 삶을 굳건히 지켜내시길 바라요. 자, 이제 댓글로 몇 살이시고 어디서 이 사연을 시청하시는지 써주세요. 누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